안녕하세요, 강병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1985년식 세대수로 따지면 2세대에 해당되는 G-body 911 카레라 3.2 모델입니다.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저도 80년대에 태어났고 이 차량도 198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정말 오래전 이야기죠. 1985년이면 서울에 63빌딩이 막 지어지고 완공이 돼서 오픈을 했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 차의 나이가 그 빌딩이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 차량은 정말 디자인을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전체적인 쉐입은 현행 911처럼 긴 후드, 그리고 약간 가파르게 서 있는 A필러의 유리창, 그리고 다시 뒷범퍼까지 하나의 부드러운 홀을 그리면서 이 반원 형태로 쭉 떨어지는 매끈한 엉덩이의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덕테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순정의 디자인은 아닙니다. 원래는 더 납작하게 떨어지는 형태였는데 차주가 이런 덕테일에 대한 오마주, 이런 RS에 대한 약간 오마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또 변경을 한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실내에 살짝 보이는 저 롤 케이지 보이시죠? 자, 이 차가 지금 40년이 된 차량이지만 이 전 차주는 이 차를 트랙, 서킷데이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오면 딱 느껴지는 첫 느낌은 정말 아담하다예요. 딱 봐도 1.7m도 채 안 됩니다. 한 1.6m, 1.63 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 정말 컴팩트한 전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눈망울은 또 어찌나 이렇게 수직으로 바짝 지켜 세웠는지, 그래서 운전석에 앉아서 보면 정말 두 개의 포신이 운전석에 앞으로 딱 조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격 자세? 이런 공격적인 이미지를 주거든요. 굉장히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런 형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911과 다른 점이 바로 또 여기에 있죠. 후드의 높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이세요? 제 무릎보다도 낮아요. 제 무릎이 여기 있는데 범퍼랑 후드가 떨어지는 게 이렇게 낮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녀석은 공랭식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911들은 앞쪽에 냉각수를 식혀주기 위한 라디에이터 코어를 어느 정도 담고 있어야만 해요. 하지만 이 차는 그런 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정말로 앞쪽을 오롯이 프렁크 공간으로만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정말 납작하게 공기 역학적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롱 후드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컴팩트한 모델이고 공차 중량은 고작 1200kg대, 1240에서 125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엔진은 뒤쪽에 여전히 실려있는 RR 방식, 그리고 뒤쪽 휠축보다 더 뒤쪽으로 매달려 있는, 뒤쪽 오버행에 얹혀져 있는 그러한 파워트레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게 배분은 뒤쪽으로 약 60% 정도가 쏠려 있는, 사실 스포츠카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무게 배분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 바로 40년 전 911은 어떤 느낌으로 달렸는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워! 파워핸들이 아니죠.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휴먼 파워 스티어링이에요. 그래서 운전대를 정지 상태에서 돌릴 때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속도를 감고 차에 롤이 들어가서 타이어가 완전 짓눌렸을 때 그때에 느껴지는 운전대의 무게감은 어마어마합니다. 꽤나 많은 근력을 필요해요. 하지만 그만큼 타이어가 뭘 하고 있는지 섬세하게 이 손끝으로 모든 감각을 전달해 줍니다. 지금 사이드월이 얼마나 밀리고 있는지, 타이어의 그루브 4줄 중에 어느 쪽 줄이 지금 짓눌리면서 모양이 비틀어지고 언더스티어가 시작되려고 하는 건지 그 신호들을 여과 없이 운전자에게 모두 다 전달을 해줘요. 코너를 향해서 정말 날카롭게 터닝을 해서 들어갈 때 느껴지는 이 운전대의 무게의 감각은, 자 보세요, 정확하게 지금 노면을 얼마나 타이어가 떠다니고 있는 건지를 순간적인 피드백으로 전달해 줍니다. 요즘의 EPS에서는 절대 기대할 수 없는 방식이죠. 그리고 여기 페달, 이 페달 박스도 정말 컴팩트한 위치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하나의 작은 마을처럼 보이거든요. 특히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의 거리는 거의 그냥 붙어 있습니다. 너무 붙어 있고 너무 좁고, 그리고 이 무릎의 각도도 밑으로 떨어지는 각도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힐앤토 방식으로는 기어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차는 그래서 토앤토 테크닉을 구사하는 게 훨씬 더 편한데요.
브레이크 페달의 무게는 꽤나 묵직하거든요. 근데 묵직하면서도 동시에 샤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차의 앞쪽에 그 타이어가 잠기는 한계의 지점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ABS가 없기 때문이죠. 네, 그 어떠한 전자장비도 없습니다. 트랙션 컨트롤, ESP, ABS 모두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기계 그 자체였다고요. 아, 이 아날로그 RPM 이거 요즘 911 이걸 왜 포기했냐고. 아, 자, 방금 보셨죠? 중립에서 약간 이 블리핑을 하면 엔진의 반응성이 이 당시에도 이미 놀랄 정도로 예리하고 빨랐습니다. 3200cc에 230마력, 지금 기준으로 보면 와, 100이랑 그 정도인데 200마력 중반밖에 안 나온다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건데요. 그 당시에 이 차가 나왔던 1980년대에 미국 브랜드들은 이 3000cc대의 배기량 6기통을 가지고 고작 150마력, 160마력 정도를 뽑아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230마력. 그리고 이 차의 공차 중량은 정말 깃털처럼 가볍기 때문에 제가 2000년대 초에 탔었던 혼다의 S2000, 그 당시에 일본 JDM들이 고성능 버전이라고 냈던 그 파워웨이 레이쇼를 이미 80년대 초중반에 포르쉐는 달성을 했던 거예요. 뒤쪽으로 무게가 넘어가 있고 앞쪽은 정말 가볍고 거기에 논파워 스티어링을 가지고 있는 그냥 말 그대로 순수한 정말 기계적인 구조를 다 노출시킨 것 같은 이러한 전륜에서 오는 이 느낌들이 지금 기준으로는 이질적이긴 하지만 이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차가 굉장히 재미있는 악동처럼 느껴집니다.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 실수를 잘 받아줄 수 있는 셋업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파고드는 그런 드라이버에게는 엄청난 보상감을 전달해주는 퓨어 스포츠입니다. 자, 이것도 운전대 이렇게 돌리다가 그 슬립 앵글이 어느 정도 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운전대의 피드백으로 그게 느낌이 딱 오거든요. 여기서 더 돌리면 앞머리가 분명히 위쪽으로 붕 뜨게 될 거야. 딱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만 맞춰서 타줘야 돼. 뭔가 이 차는 과부제족이라는 그런 오명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미 사고가 나기 전에 많은 것들을 드라이버에게 열심히 알려주던 자동차였어요. 잠깐 제가 말을 하지 않고 집중해서 운전하잖아요. 체온이 훅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마찬가지지? 저도 더워요. 정말 이 한 1, 2분 남짓한 요 잠깐의 주행에 집중하는 요 시간만으로도 진짜 몸이 후끈후끈 올라옵니다. 와, 이러니까 스포츠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건 진짜 스포츠잖아. 이 운전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그 정교함을 요구하는 하나의 스포츠의 영역과 예술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절대 기어 시프트를 서두르면 안 돼요. 항상 여유 있게. 네, 이 915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게이트 사이에 유격이 좀 넓은 편이고 이런 기어 레버를 가지고 서두르게 되면 기어박스가 망가지고 오히려 변속이 느려지게 됩니다. 이때는 오히려 한 템포 느리지만 정확하게 게이트를 찾아 들어가는 이러한 모션들이 필요하죠. G바디에서 정교하게 ECU를 통해서 분사 타이밍과 그 분사량을 조절하는 이러한 방식이 처음 채용하면서 확실히 고회전 영역에서의 토크 특성이 좋아졌어요. 스포츠카답게 4000을 넘어서 6000까지 그 마지막 2000rpm에 단계적으로 토크를 끌어올려주고 거기서 쫙 빨아 올라가는 그 약간 환희의 구간이 존재합니다. 여기죠. 오! 기어 변속하라고 불이 들어오네? 아니 이 당시에 1980년대에 시프트 인디케이터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작동을 하는 거였어요. 봤어? 불 들어오는 거? 네, 봤어요. 노란색.
저도 제 911을 데일리로 쓰면서 그냥 주행거리 늘어나는 걸 전혀 신경 안 쓰고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18만 7천? 19만에 거의 근접한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데, 와, 이 차주분도 요거 지금 마일로 나와 있는데 13만 마일을 탔어요.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0만 킬로미터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지금도 그냥 차고 안에 냉동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시간이 되면 이 차와 드라이브를 즐기러 훌쩍훌쩍 장거리를 떠나는 그러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마일리지가 뭐 막 1만 2만 된 그런 40년 된 자동차보다는 20만 30만 그 어떤 오너의 채취가 묻어있고 정말 안 가본 와인딩 로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구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차를 만날 때가 더 멋지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포르쉐의 5개의 다이얼. 네, 요거 이번에 992.2에는 이제 아예 다 사라졌잖아요. 너무 개인적으로 좀 아쉽기는 한데, 자, 이 5개의 다이얼에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맨 오른쪽에는 놀랍게도 시계입니다. 근데 시계가 잘 보시면 빨간 바늘 말고 하얀색으로 뭔가 하나가 더 있죠. 정말 독일인다운 발상인데요. 저게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을 먼저 세팅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펑추얼하게 내가 딱 그 시간에 도착하겠다라는 그걸 재놓기 위해서 이 바늘을 하나 더 달아줬습니다. 너무 독일인스러운 마인드 아니야? 자, 그 옆에는 속도계, 센터에는 회전계. 네, 그리고 이 차는 공랭식 엔진입니다. 엔진의 냉각을 냉각수를 이용하지 않아요. 바람과 그리고 엔진 오일로 냉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 관련된 지표들이 굉장히 많죠. 3가지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엔진 오일 압력, 엔진 오일의 온도, 그리고 엔진 오일의 잔량이죠. 맞아요. 911은 이때도 엔진 오일을 조금씩 소비하는 자동차였어요. 일정 거리에서 한 번씩 보충을 해주면서 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보너스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죠. 40살이나 된 911을 너무 극한으로 몰아붙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도 꽤 높은 회전수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봤는데도 생각보다 이 공랭식 엔진의 온도를 꽤나 시원하게 잘 유지하는 걸 보고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와, 진짜 이 운전대 무게감, 이거 카메라에 표현이 안 되겠지만 그 전륜에 걸리고 있는 그 G포스를 내 손으로 직접 센싱을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라고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페이스로 이 차를 코너에서 몰아붙인다면 아마 한 10분 정도 탔을 때 제 손가락에 물집이 생길 겁니다. 딱 그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차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진짜 3시 9시 스티어링을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뭔가 타이트한 코너가 오면은 본능적으로 손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려야 돼요. 아, 그리고 어느 회전 영역대에서건 정말 계속 저렇게 둥둥둥둥 복서가 막 벽을 내리치는 것 같은 이 타격감, 이게 진짜 공랭식 엔진의 큰 매력이었네요. 아, 이거 빠지면 위험하다 그랬는데. 네, 사실 이 2세대 911은 원래는 태어나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1세대의 911이 굉장히 좀 오래 갔거든요. 63년, 64년에 시작을 해서 70년대 넘어올 때쯤에 이제 이 911 프로젝트를 2세대 계획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그 미국 환경 규제, 이 에미션 규제, 안전 규제를 넘어가기 위해서 뭔가 개발할 때 포르쉐가 사실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모델로 넘어가려고 928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지만 그게 생각보다 빛을 보지 못했고, 그리고 911을 막상 보니까 이 차가 튼튼해서 안전규제를 넘어가기도 생각보다 수월했고, 그래서 이 1세대 뼈대를 그대로 캐리오버해서 2세대 이 G바디를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터보 모델 930이라고 불렸던 이 터보까지 가세하면서 2세대 포르쉐의 스포츠카로서의 어떤 입지와 이 브랜드의 인지도가 전 세계에 크게 알려지기 시작했죠. G바디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60년이 넘는 그 역사의 시작이 아예 안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진짜 포르쉐의 아이콘은
이 901 1세대 모델을 다시 부로 이끌었던 이 2세대 G바디 모델에게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거죠. 2세대 G바디 911, 사실 그동안의 공랭식 포르쉐들을 제가 잠깐 타보기는 했어도 이렇게 농밀하게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세세하게 뜯어봤던 경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한 포르쉐 911의 역사를 저희가 앞으로 쭉 시리즈로 타고 넘어가 볼 겁니다. 3세대, 4세대, 5세대, 네. 그래서 최신 현행 시대까지 어떤 변화로 911이 매 세대마다 다른 컬러를 보여왔는지,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어떻게 911이라고 하는 그 공통적인 요소를 지켜왔는지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클래식 911 예전 세대의 911을 갖고 계신 포르쉐 매니아라고 하신다면 저희 이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차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3세대 911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1985년식 911은 처음 탔을 때 약간 의식이 있습니다. 이 문을 닫는 요 절컥하는 시압음과 그리고 이것도 있죠. 자, 요게 911 순정 키인데요. 이 순정 키에는 플래시라이트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키가 있었던 이유, 이 키홀 주변이 굉장히 좀 어두웠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켜면서 어디다 꽂는지 찾아가라는 이런 좀 친절한 배려였던 거죠. 시동을 걸면 진짜 묵직한 무언가가 크랭킹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평대양 엔진을 박서 엔진이라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실린더가 서로 이렇게 복싱 선수들이 이렇게 서로 잽을 주고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왕복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인데요. 이 차를 타보면 그것 때문에 박서 엔진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아니에요. 이 엔진 소리를 듣고 있으면 진짜 이건 복싱 선수들이 뭔가 벽에 대고 스파링을 할 때 둥둥둥둥 치는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런 타격감의 진동이 올라와요. 진짜 제 코앞에서 세계 챔피언급 박서가 뭔가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